EBS 수능 교재와는 총 24문항, 총 53.3%가 연계가 되었는데요. 아까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표현들을 배제했고요. 상위권 수험생들을 변별을 하면서도 듣기 영역 연계 체감도는 또 높여서 하위권 수험생들의 부담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발표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워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영어 영역의 경우에 기존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인 내용, 소재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면서도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힘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이하 9월 모의평가로 명명하겠고요. 이 9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은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치게 관념적인 소재들은 제외를 했고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지문을 충실하게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총평 드리겠습니다. 영어 영역은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으며 소위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배제가 된 모습입니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달성 정도 그리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대학교 와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그게 수능시험이죠. 그것의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영역에서 다양한 소재의 글과 대화가 제시가 되었고 영어로 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문법 능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그리고 종합적 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까지 고루 출제된 모습입니다. EBS 수능 교재와는 총 24문항, 총 53.3%가 연계가 되었는데요.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의 경우에는 EBS 수능 교재에 나온 대화 또는 담화를 재구성하거나 소재,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한 문항이 12개 출제되었고 읽기 쓰기 문항의 경우에도 12개 연계 출제되었습니다. 아까 좀 강조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번역을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전문적인 표현들을 배제했고요. 24번 제목 추론, 33, 34번 빈칸 추론, 36번 글의 순서, 39번 문장 삽입 등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상위권 수험생들을 변별을 하면서도 듣기 영역 연계 체감도는 또 높여서 하위권 수험생들의 부담은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문항 분석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들이 그냥 변별력이 높으냐가 아니고 공교육 연계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문을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하고 영어는 사실 해석을 하는 게 다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번 문항들의 경우에는 해석한 후에도 통합적인 사고력을 한 번 더 요구하는 그래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이 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또 해당 문항들에서 다루어진 소재가요 일상적이고 제가 또 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친 바 제가 볼 때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높은 공교육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목 추론 24번 문항의 경우는 일단 친숙하고요. 소재가 난해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지문을 끝까지 읽어야 적절하게 제목을 골라낼 수 있게 출제가 된 문항이고요. 그리고 빈칸 추론 33번은 공교육 과정에 되게 익숙한 소재인 발견이나 발명이라는 소재를 다루곤 있으나 오답 선택지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변별력을 확보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빈칸 추론 34번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킬러 문항이다라는 사례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선택지 부분이 너무 문장 구조가 복문 등으로 복잡하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선택지에 복잡한 구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제시가 된 두 개의 소재가 있어요. 그림과 사진이라는. 근데 이 두 소재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로서 변별력이 또 확보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3번, 34번은 모두들 어려워하는 빈칸 유형이죠. 근데 이게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요.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 수준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글의 순서 36번 문항의 경우에는 순서를 파악하기 위한 단서들을 논리적 흐름에 맞게 종합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험생이 그래서 아마도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문항을 풀기 위한 단서들이 종합은 되어야 하나 그 단서 자체가 배치가 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다루는 학습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장 삽입 39번의 경우에는 글의 흐름상 결정적인 어떤 단어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파악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글 전체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표현 하나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이 상당히 있다. 또 논리적 흐름과 문장 간 관계가 상당히 분명해서 공교육을 충실하게 받고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EBS 연계율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BS 연계율을 50% 이상 그리고 기존 연계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도 체감 연계도를 높인다라는 기존 출제 방향과 맞게 특히 이제 듣기 말하기 문항에서 체감 연계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 연계율은 53.3%로 총 24문항 되고 있고요. 연계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참조해 주시고요.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2022 3학년도 수능하고요. 문항 배치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친숙한 소재를 다루었으나 기존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와 같이 그랬지만 이제 충실하게 지문을 읽고 선택지를 또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다수 배치해서 6월 모의평가 대비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24번 제목 추론, 33번, 34번 빈칸 추론이죠. 36번 글의 순서, 39번 문장 삽입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은요. 2022 3학년도 수능보다 약간 높아진 53.3%로 45문항 중에 24문항이 연계 출제가 되었고 듣기, 읽기 각각 12문항이 연계되었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듣기 및 말하기의 경우에는 이제 EBS 교재랑 유사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축 의미 추론이라든지 또 주제 및 제목 파악, 어법 어휘, 빈칸 추론,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이런 유형들은 이제 비연계로 출제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소하거나 너무 전문적이거나 그렇게 과도하게 관념적인 소재들이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소재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지문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 어디만 딱 보면 돼 아니면 이 단어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는 스타일의 그런 기계적인 그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는 문제 풀기가 어렵고요. 지문을 충실하게 꼭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독해력 플러스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는 소위 킬러 문항은 이제 배제를 하면서도 공교육 교육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를 하고자 한 그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고요. 이는 이제 영어 영역의 그 절대평가적인 취지에도 상당히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부침의 문항 분석 참고 자료로 이제 상세한 분석 내용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39번에 대한 언급만 이제 잠깐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9번 끝부분에 보면 이제 이 지문이 문장 간의 연결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문장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이 연결성이 치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단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논리적 흐름이나 문장 간 관계가 분명해서 꼼꼼하게 읽으면 충분히 풀어져요. 그런데 그만큼 어떻다는 것이냐 촘촘하고 치밀한 만큼 한 문장 덜 읽고 훅 넘어가면 읽히지 않는 거죠. 아니면 오해로 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변별력이 유지가 된 예로 39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영어 영역 및 9월 모의고사 평가의 전반적인 출제 경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뉴시스 김경록 기자입니다. 그 설명을 전체적으로 들어봤을 때 이게 어떤 결정적인 표현으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던 지난 경향들과는 다르게 지문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야 되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고를 때도 뭐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하셨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 함정이라고 느낄 수 있어서 그 선택지를 고를 때도 고민이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6월 모의 평가와 비교해서 어떤 시간 안배를 하는 능력이 더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6월 모의고사 비교해서 이 모의고사가 특별히 시간 안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시간 안배 문제는 이제 학생이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가 있게 시간 안배력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그 어휘력부터 문법 능력부터 사고력부터 종합적인 뭐 통합적 생각부터 그리고 선지 분석 등등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너무 킬러적인 소재를 배제했다 하다 보니 다른 스타일의 변별력을 이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 시간 안배력이 딱히 이전 시험보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박지영입니다. 소재들도 익숙하고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다고 하고 문제 지문을 꼼꼼히 읽으면 추론하기도 쉽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전체적인 총평을 들었을 때는 쉬웠을 것 같은데 더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지문을 좀 자세하게 뭔가 지문을 좀 더 쉬워졌다는 평가를 계속 하시는데 그럼 선택지에 집중을 해서 좀 수능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선택지 영역이 정교하다는 거는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킬러적인 어떤 소재, 소위 그것이 빠졌다라는 것은 쉬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킬러 문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소위 킬러 문항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이를테면 이전 모의고사에서 법학 전문적인 내용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settlement라고 하면은 흔히 뭐 이렇게 정착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우는 어휘인데 그 법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게 합의금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이거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일을 해보고 그런 분야를 아는 친구들은 이제 알아도 그쪽이 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지 지문 자체가 쉬워졌다. 그러니까 쉽고 어렵다의 문제는 킬러다 아니다라는 얘기랑은 살짝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도 존재를 해야 변별력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선택지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이제 변별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지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지 그게 어떤 함정으로 기능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만을 이렇게 열심히 풀이를 해야 한다든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문을 잘 읽어보고 선택지가 바로바로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해석하고 나면 바로 무슨 선택지가 답인 것 같은 게 너무 뚜렷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느 부분만 봐선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뭔지를 나머지를 잘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분석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